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국제 유가가 급등세로 돌아섰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올 하반기 석유 수요 회복으로 원유 비축량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뉴욕 상하거래소에서 6월물 WTI는 별당 9.98% 급등한 27.56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유가 안정과 함께 상승 반전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1.62%, S&P 500 지수는 1.15%, 나스닥 지수는 0.91%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고 중국을 거칠게 몰아붙이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4일 중국 대응과 관련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며 모든 관계를 끊는다면 5천억 달러를 절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에서 중국의 코로나19 책임론을 제기하며 배상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중국도 미국 당국에 대한 보복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중국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황구시보는 이미 반중 법안을 발의한 미국 의원들과 중국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미주리주 당국에 대해 보복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최윤입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 거의 1% 가깝게 하락하면서 1920선까지 빠졌는데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는 악재로 부각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더불어서 전날 뉴욕 증시가 제롬 파월 의장의 경기 침체 발언과 함께 급락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 뉴욕 증시의 하락분을 모두 반영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반면에 이 하락폭이 좀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코로나19 관련 수혜주들이 크게 오르면서 코스닥 시장은 약보합권에 그쳤고 680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과 함께 하락 출발했지만 유가가 9% 넘게 급등하면서 함께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안정세를 찾아가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에 마감된 글로벌 증시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우존스 지수가 3대 지수 가운데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2% 가깝게 상승하면서 23,600선에서 거래 마쳤고 S&P 500 시장 함께 만나보시면요. 1% 이상 상승했습니다. 2,852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시장 함께 만나보시죠. 네, 여전히 나스닥 시장은 9,000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날에 2% 넘게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9,000선을 하회했는데 이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3대 지수 중에서 상승폭이 가장 적었습니다. 8,900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마감 상황도 만나보시죠. 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SK하이닉스 어제 좀 크게 빠졌습니다. 3% 넘게 빠지면서 이제 SK하이닉스는 8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이거래 연속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이거래 연속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1% 넘게 빠졌습니다. 4만 8천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 어제 장중한 때는 4만 8천 원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21만 9천 원대에서 거래 마쳤고 우선주는 1% 가깝게 빠지면서 4만 1천 원대 하회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 시장은 0.8% 하락 나왔습니다. 1920선, 코스닥 시장 약보합권 690선 턱걸이하면서 거래 마감했고 이어서 코인들의 흐름들 만나보시죠. 네, 비트코인 강보합권 여전히 1,100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1% 가깝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샌비트 타임존이 오늘 2% 넘는 하락세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외의 코인들 함께 만나보시면 비트지가 현재 1% 가깝게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에메랄드 이더가 3%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리플 함께 보시면 강보합권의 거래가 되고 있고 라이트코인도 마찬가지로 강보합권입니다. 반면에 이오스는 4% 가깝게 상승 나오고 있고 모네로도 마찬가지로 1.5% 이상의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 약보합권의 거래를 마쳤지만요. 코로나19와 관련된 수혜주들이 큰 폭의 상승이 나오면서 이 약보합권에 그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시젠 같은 경우는 이제 총 3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제 상한가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수혜주들 언제까지 좀 상승할 수 있을까요? 네, 앵커님의 감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네. 앵커님 시젠 어제 상한가 들어갔죠? 네, 네. 네, 시젠 더 갈 것 같으세요? 일단 지금 주가 자체가 좀 고점이긴 하지만 앞으로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네. 더 크게 오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와, 경제앵커답게 참 이제 전문가 수준의 반열에 올라오신 게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가끔 종목 상담 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네. 관련돼서 코로나19 수혜 섹터가 거의 시장에서 대세로 자리 잡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게 참 어떻게 보면은 너무 그쪽으로 쏠리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시장의 속성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시장의 운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19 수혜 섹터로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진단 키트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또 많이 쓰이는 게 열 감지 장비라든가 관련된 의료기기 쪽이라든가 또 마스크죠. 또 개인 위생 관련된 쪽들, 이런 쪽을 보게 되면은 초기에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기대감 때문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잘 팔리겠지, 그리고 수요가 확 늘겠지라고 했다가 바로 차익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두 번째 단계로 진입하다 보니까 그럼 잘 팔리겠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에 답을 주기 시작합니다. 즉 실적이 급증하는 모습들이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가뜩이나 시장이 위축되고 있고 시장에서 실적 때문에 기업들 실적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회적 트렌드가 발생을 해서 그에 따라 실적이 급증하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주도주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시장 대비해서 실적도 돋보이게 좋아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성장주에 대한 시각들이 빠르게 반영된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매수세가 몰리는 현상, 이거는 당연한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저 너무 많이 올랐어 라고 치부하게 되면 주식 못 하실 겁니다.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실적 흐름들이 확인됐다는 관점 쪽에서 지금은 약간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신고가를 따라가는 게 수익이 더 잘 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만큼 올랐어보다 이만큼 오른 종목을 얼만큼 싸게 사느냐라는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게 훨씬 더 지금은 좋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은 이제 실적이 확인된 뒤에 2차 상승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저도 앵커님 의견과 동일합니다. 시젠 같은 경우 나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쪽 아니면 코로나19 수혜 섹터는 레벨업을 시도를 하면서 한 단계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여기에 무게를 두겠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어제 말이 많았던 시젠의 흐름을 실적 흐름을 낱낱이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1분기 매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2배 가까이 800억대 늘어난 모습들이고요. 영업이익은 5배, 6배인가요? 네, 398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영업이익이 398억이 나왔는데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이 224억입니다. 당연히 재부각을 받아야 될 수준이죠. 그러면 여기다 그냥 단순하게 영업이익 400억 곱하기 4분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1,500억, 1,600억이 나오는 회사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염두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숫자가 1분기입니다. 그러면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돼서 지금 그 진단키트를 만들어서 어떤 식약처 승인 받고 해외로 판매하기 본격적인 기간이 아마 3월 말부터 4월 달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 정도만, 1분기 중에 반 정도만 코로나19 수혜에 걸쳤다라고 보게 되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제 4월 달부터 4, 5, 6, 그러니까 2분기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해외 수출 모멘텀과 함께 같이 연결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지금 나왔던 영업이익 한 400억 정도보다는 훨씬 더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지금 4월 달 이후부터 수출 모멘텀 커지고 있고 국내나 해외 60개국에 수출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실적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4월 달 같은 경우는 진단키트 테스트가 1,200만 건, 그러면 5월 달에는 2천만 건 정도로 확대를 했다고 하게 되면 일단 2분기에서 최대 생산량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거의 1,200, 5,200만 건이죠. 그러면 거기다가 진단키트 하나의 단가가 10,000원이다라고 했었을 때 매출액은 5,200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1분기 매출액이 800억대 대비해서 2분기 매출이 5천억대다. 당연히 실적에 대해서 급반등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봤을 때 또 PR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1분기 순이익이 한 336억 나왔습니다. 그런데 곱하기 4 하게 되면은 뭐 또 1,200억일 텐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가 실적이 급증하면서 나오는 전화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1,200억이 아니라 뭐 적어도 한 1,500억, 2,000억까지는 올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시가총액이 지금 주가가 상한가 들어가고 그래서 한 3조 원대 중반대까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순이익이 한 1,000억대에서 1,500억대 나는 회사가 그럼 계산을 해보게 되면 PR 한 20배에서 20배 중반 정도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성장주나 아니면 실적이 급반등하는 차원에서의 변화를 보게 되면은 이 정도 부분은 그렇게 비싸다고 보기 힘든 게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드는 생각은 조정 시 매수 관점은 당연히 유지를 해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기술적인 차원이나 뭐 단기 이격이 좀 벌어지는 흐름들 쪽으로 봤을 때 아마 오늘 오전에 강하게 상승해서 또 추가적으로 한 뭐 10%에서 20% 상승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약간 단기 이격에 대한 부담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신규 매수는 오늘 오전에 추가적으로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자리라고 하게 되면 다시 혹시나 한 12만 원대 초반이나 아니면 12만 원대 중반 정도까지 다시 차익 매물 때문에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대응하는 전략들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을 이것저것 다 살펴봤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띄는 종목 중에 하나가 오히려 시젠보다 개인적으로는 더 강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종목이 랩지노믹스입니다. 이 회사도 진단키트 관련돼서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죠. 근데 지금 보다 보면은 시젠과 비교해 봤을 때 시총에 대한 메리트가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주가도 강하긴 해서 어제 신고가가 나오고 비슷한 패턴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회사 측과 회사 측이나 아니면 증권사에서 분석하기를 올해 영업이익이 한 900억에서 1,000억 가까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만약에 실적이 확인이 되면은 이제 가시화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영업이익 1,000억대 나오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3,500억대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시젠 대비해서 저평가 아닐까요? 그렇게 되면은 다른 쪽 회사들도 이제 시즌에서도 밝혔듯이 2분기가 실적이 얼마가 될지 우리는 잘 모르겠다. 일단 나오는 대로 공표하겠지만은 우리는 매출을 위해서 뛰는 회사다. 아이디어 멋있죠. 어떤 관점은 멋있는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아직 이런 실적이 반영되는 부분까지 관련된 진단키트 종목들도 봐야 되겠지만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도 지금 상대적으로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관점 쪽에서 만약에 관련된 종목 쪽에서 탑픽을 고르라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시즌이 되겠긴 하겠지만 오히려 추가 상승 여력들은 랩지노믹스가 더 있지 않을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지만 유통업계는 현재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유통업계 언제쯤 좀 회복할 수 있을까요?
네,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야 되겠죠. 그리고 앵커님이 지갑을 여는 순간이 유통업체의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저도 아직은 못 열겠고요. 지금 아직 여러 가지 동향상으로 봤을 때는 부진한데 그러나 하나 약간 기대 심리는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시점에서 해외여행 못 가죠. 특히 또 우리나라는 그나마 방역 모범 국가라서 이 정도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해외는 거의 창궐하다시피 하면서 미국도 거의 뭐 매일 2만 명대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쪽에서 해외여행 가기가 두렵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떤 변화가 나오게 되면 해외에 가서 뭐 이것저것 쓰고 뭐 할 부분들을 거기 가기보다 그냥 제주도 가지 아니면 차라리 해외여행 갈 거 그냥 나를 위해서 투자하자. 그러면서 뭐 명품을 산다든가 하는 소비 자체가 국내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내수 소비 쪽으로 약간 바뀌는 상황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에 따라서 오히려 지금은 당장은 아니겠지만은 오히려 어떤 기저효과와 함께 한 상반기를 거쳐서 하반기까지는 소비가 국내 쪽에 대해서 모멘텀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이제 백화점이라든가 아니면 명품 관련된 쪽 이런 쪽은 살짝 기회가 될 수 있는 요인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뭐 데이터를 좀 더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3월 달까지 어떤 유통업체 전반적인 동향들을 보게 되면 우울합니다. 특히 매출 증가율 자체가 3.3% 감소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는 기존의 작년부터 여러 가지 동향을 봤었을 때 그래도 유통업체 매출 증가율이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어떤 쪽이 견인을 했던 간에 한 자리 숫자 때는 꾸준히 성장하는 쪽으로 월별 증가율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 3%대 하락했다는 얘기는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오프라인이 17.6% 하락했고요. 온라인이 16.9%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어떤 유통구조상 오프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죠.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의 부진이 유통업체 전반적으로 부진을 이끌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우리나라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은 코로나19가 가장 큰 타격을 입혔었을 때가 일단 3월, 4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첫 단계 3월 달 같은 경우는 백화점이 매출 자체가 40% 감소했고요. 대형마트가 13% 정도 감소했다라고 하게 되면 말 다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 품목별로 보게 되면 가장 많이 줄은 수치가 무엇일까라고 봤었을 때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의류입니다. 특히 백화점 쪽에서는 남성 의류. 그동안 백화점에 가서 남성들이 이제 나에 대한 투자를 하자라고 하면서 지갑을 열었던 저는 백화점 안 가는데요. 네, 많이 갔나 봅니다. 그러면서 좀 약간 여유 있었던 지갑들을 백화점에서 썼던 부분들이 타격을 받았고 또 여성 캐주얼이 또 타격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의류업체들이 좀 힘들겠죠. 그런 관점의 연결을 보게 되면 일단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안 간다는 관점이다 보니까 백화점 대형마트가 이런 타격을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1분기 실적은 고스란히 관련된 업체 쪽에 부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이 작년 동기 대비 1분기 영업이익이 74% 줄었고요. 신세계는 97%, 뭐 거의 신세계는 타격이 상당히 크네요. 게다가 현대백화점은 마이너스 80%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일단 오프라인이 부진하다는 얘기는 뭐 이제 코로나19 사태 전부터도 계속 이어졌던 분위기고 코로나19와 함께 좀 더 모멘텀이 강화됐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여전히 뭐 오프라인은 부진, 온라인은 계속 시장에서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유통주 안에서도 수혜를 받는 섹터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대표적으로 상대적인 어떤 편의점주. 이번에 어제도 편의점 DS 리테일이 한 7% 가까이 올랐던 대표적인 이유는 재난지원금이 들어왔는데 거기서 사용하는 게 편의점에서 사용하는 게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특히 편의점에서 무슨 이어폰을 사고 그러니까 즉 기존에 편의점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현상들이죠. 그리고 편의점에서 약간 고가의 물품을 사기 시작한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즉 약간 사용처를 봤는데 대형마트나 이런 데는 살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 그동안 사용 가능한데 이런 데 재난지원금 한번 써볼까?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거의 뭐 관련된 매출이 뭐 신선 조리식품 같은 경우도 신선 HM 말이죠. 이쪽 같은 경우도 뭐 몇백 %씩 늘어났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지금 언택트라든가 또 근거리에 있는 쪽에서 쇼핑을 하겠다라는 부분들 쪽에서 지금 실적이 상대적으로 잘 나왔던 부분들이 GS 리테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상대적으로 편의점주가
계속 강화될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다는 쪽에 계속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나 온라인 관련돼서 온라인 쇼핑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종목들이 그렇게 상장된 종목들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나마 지오소프트라는 회사가 자회사가 오아시스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새벽 배송의 마켓컬리가 어떤 뚫어놓은 길과 함께 같이 동반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다는 관점이다 보니까 이 회사가 4월 달에 온라인 매출이 100억이 돌파했다고 합니다. 지오소프트의 연간 매출액이 한 400억, 5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서 온라인 매출, 오아시스라는 회사가 온라인 매출이 100억 돌파했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유통업체 관련돼서 지금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사실은 이 재난지원금 관련된 쪽에서 어떻게 사용되느냐, 어떤 쪽에서 가장 많이 매출이 나오겠느냐라는 쪽으로 연결시켜 보게 되면 이번에 설문조사와 이제 초기 데이터, 특히 이번 주는 다 지나야 이제 1차적으로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쓴다라고 보게 되면은 재난지원금에 앞으로 사용할 의향과 어떤 이제 직장인들한테 설문을 해봤더니 가장 많이 쓰는 게 그래도 생필품 사겠다. 그냥 재난지원금의 성격인 만큼 그래도 약간 그동안에 뭐 고기도 좀 먹어보겠다라는 입장일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생활 필수품을 사는데 쓰겠다는 쪽이 거의 대다수의 응답이었다고 하게 되면 아마 이와 관련돼서 가장 또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음식료 업종이 아닐까라는 쪽도, 음식료 업종은 계속 강조드렸죠. 지금 신고가 나는 종목들 상당수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풀무원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지금 최근에 나오고 하이트 진로 얘기도 한번 드렸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대상이라는 종목 눈길이 가고 있고요. 동원비, F&B 같은 경우도 차트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음식료 업종이 하나의 대세가 될 수 있다는 쪽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기사를 찾다 보니까 특이한 게 재난지원금이 성형외과 쪽으로도 쓸 수 있나 보죠. 맞습니까, 앵커님?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성형외과 쪽으로도 들어간다, 쓸 수 있는 쪽이 나오다 보니까 성형외과 쪽으로 문의가 상당히 많고 그쪽에 대해서 실적 연결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느껴지는 종목 딱 하나는 클래시스입니다. 성형외과 기기 관련된 쪽에 강자죠. 그러면 그런 기사가 실적과 같이 연결되기 시작하면 클래시스 이번 1분기 실적도 잘 나왔는데 앞으로 된 기대감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쪽도 살짝 생각해 보면서 지금은 하나 또 투자 아이디어를 찾으시려면은 재난지원금이 어디에 많이 사용되는가라는 쪽도 약간 포인트를 잡으면서 관련된 섹터나 테마가 움직이는지도 한번 체크해보고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혜주도 여러 짚어주셨는데 이와 함께 최근에는 시장의 종목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장세가 언제까지 좀 지속되게 될까요? 네,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유동성이 충분한 가운데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 장세 특성이 실적의 잣대를 맞추고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과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약바이오 업종이 움직인다, 단순하게 그냥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건강을 챙기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쪽으로가 좀 더 시장 회피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막연한 기대감이 지금은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실적이 받쳐주면서 움직이죠.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움직이는 시장 주도 섹터를 보게 되면 카카오, 네이버를 비롯한 플랫폼주, NHN 한국사이버결제를 비롯한 전자결제주, 또 NC소프트를 비롯한 게임주, 말씀드렸던 음식료주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공통점 특징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다른 기업들은 다 힘든데 오히려 매출이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관점들, 거기다가 이 성장세가 충분히 나왔던 부분들, 결론적으로 얘기드리면은 실적이 확인됐다에 지금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과거와 다르게 약간 스마트한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 쪽에서 스마트한 머니가 스마트하게 접근한다고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지금같이 저금리 시대 때는 항상 또 부각을 받았던 게 지금 성장주죠. 미국 시장에서도 대표적인 IT 기술 대형주들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성장주가 계속 부각을 받는데 성장주의 특징은 적어도 매년 그리고 적어도 꾸준하게 실적이 개선된다는 관점 쪽에 대한 변화가 가장 큽니다. 그러면 지금은 가장 큰 포인트로 보게 되면 이런 종목 장세에 대해서 어떤 내가 지금 수익을 잘 못 내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그냥 딱 보셔서 52주 신고가 나는 종목들을 쭉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종목들의 특징이 실적이 좋아지면서 움직인다. 그러면 베팅하시면 됩니다. 그냥 어떤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싣고 가다 보니까 아유 이만큼 오른 종목들을 어떻게 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종목들 생각보다 좀 이제 적어도 뭐 5일선이나 아니면 단기이동 평균선 쪽에서의 눌림목들이 나왔을 때 그를 공략하는 게 훨씬 더 수익이 좋다는 부분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지금은 상대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라든가 반도체는 지금 당연히 정체가 되고 있겠죠. 왜냐하면 반도체 스팟 가격들 동향을 보게 되면은 계속 약세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고정거래 가격에 대한 즉 한 달 지나서 그래도 고정거래 가격은 괜찮네라고 위안을 할 정도지 스팟 가격이 약세할 때는 반도체 주들이 못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종목들이 못 가고 게다가 경기 민감 섹터 지금 갈래야 갈 수가 없겠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실적이 확인된 종목과 섹터가 강화되는 장세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익률 게임 장세다. 쪽에 포인트를 맞추면서 지금은 그러면은 지금 약간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서울경제TV가 아침마다 해주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 쪽에서 계속 투자 아이디어를 찾으시면은 훨씬 더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했죠, 에코님? 네, 맞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좀 관련해서 종목들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글로벌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 산책 시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서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일본 정부가 대기업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들 담고 있습니까? 네, 우선 뭐 일본 정부가 지금 코로나로 인한 대기업들의 어떤 지원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대기업들이 코로나 영향 받았다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항공, 철강, 자동차 업체 등이 주 대상으로 그동안 이제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체에 집중됐던 정책이 이제 대기업까지 확대됐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달 말에 편성 예상한 2차 추경 경정 예산과 또 대장 투자 융자 계획 같은 이런 내용을 발표했는데, 우선 지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가장 타격을 입은 말씀드렸던 항공, 자동차 업종이 주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원 방식은 정부의 정책금융기관이 재무구조가 악한 대기업의 우선주를 취득하거나 후순위 대출을 실행하는 방안이 될 예정입니다. 우선 코로나19 감염 확대 후에 일본 정부의 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금까지는 정부의 그런 금융기관의 긴급대출이나 정부의 보조금에 의한 자금 유통 지원이 중심이었는데요. 정부가 대기업 직접 자금 지원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우선주 매입과 또 후순위 대출 모두 기업에게 유리한 조건의 지원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주나 의결권이 없는 그런 부분이고 또 회계상 자본으로 인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한테는 어떻게 유리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원리금 상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이 후순위 대출 같은 경우에도 기업 입장에선 증자에 가까운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우선주 발행과 마찬가지로 신용등급 하락을 막고 또 금융기관의 추가 대출도 쉬워지는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7일이었죠. 117조엔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책 발표했지만 기업 대책은 주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대기업의 올 1분기 실적이 예상에 한참 못 미치는 부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이 코로나19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경제 전반을 지지하기 위함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의 얘기를 빌리면은 이 수요가 급감하고 공경에 처한 항공이나 자동차, 철강 산업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부분을 발표를 했는데, 특히 이제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에서 중소기업까지 연결된 공급망 중 하나에 이 경영 위기에 빠지면은 전체가 타격을 받는다는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밖에 민간 펀드에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기구도 활용하면서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이 중견 기업의 자본 확충도 지원키로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민간 금융기관의 파산을 막기 위해서 국가가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의 일부 시한도 연장한다라는 부분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당초 2022년 3월이 기한이었지만 이를 개정하면서 연장할 예정이라고 좀 전한 부분이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올 여름에 대학을 졸업하는 이 중국 학생들 870만 명이 최악의 취업난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좀 이 시장에서는 안 좋게 볼 수밖에 없는 이슈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전 세계적으로 경기 지표 가운데 실업률이 제 문제라고 좀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있는데 중국도 지금 이런 부분을 피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976년 이후에 처음으로 감소한 가운데 이 중국의 실업 위기가 고조되면서 이 대학 졸업생들이 일자리를 찾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2020년에 여름 대학 졸업생들은 1990년대 말에 태어나 어떤 경제 위기를 겪어본 적이 없는 세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08년의 글로벌 경제 위기 경험은 이들의 어떤 부모 세대 때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현재 올해 대학 졸업생들에게 2020년은 가장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좀 얘기가 나와주면서 고용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 부분이 문을 닫고 또 고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원리적인 원칙이지만은 이런 부분으로 이 대졸자들에 대한 취업이 많이 막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대학 졸업생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220만 명이 올해 취업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졸업생 중 많은 수가 취업을 포기하고 내년에 대학원에 진학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고요. 이 중국 경제는 지난 1분기에 6.8%의 역성장을 했는데 지난 4월에 IMF가 올해 세계 성장률이 마이너스 3%를 기록하면서 이 대공황 이후에 최악을 기록할 것으로 좀 내다본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중국의 고용시장에 영향도 좀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베이징대 채용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중국의 1분기 채용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나 감소했고 엔터테인먼트와 서비스 부분의 채용 감소가 가장 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육, 스포츠, 정보기술과 금융 부분에서도 채용이 줄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우선 중국의 어떤 인기 있는 구직 사이트죠. 지오핀에 따르면은 올해 1분기에 대학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가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17% 감소했다는 부분을 발표를 했고요. 그런데 같은 일자리에 어플라이한 구직자는 70%나 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100일간의 어떤 고용 캠페인을 중국의 정부에서 시작하면서 이 국영기업 채용 확대는 물론 군 입대자 확대까지 모색해야 대졸자 실업해서 안간힘을 좀 쓰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는 성과를 발휘하기는 미지수지만 어떤 중요한 부분은 이제 중국 쪽에서도 실업률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US 뱅코프 주식을 일부 매각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버핏은 사실상 은행주를 좀 선호하는 편인데 어떻게 좀 바라보면 될까요? 네, US 뱅코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지방은행입니다. 우리나라의 대구은행, 광주은행 이래 그런 은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워렌 버핏이 US 뱅코프의 주식을 최근에 매각한 부분이 나와주면서 이 항공주를 그전에 전량 손절한 데 이어서 은행주 매각 움직임까지 보임에 따라 어떤 좀 워렌 버핏 행보에 향후에도 어떻게 갈지 관심이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은 이 버크셔 미국 투자회사죠. 버크셔 해셔웨이가 US 뱅크 지역을 1,630만 달러치 우리나라 돈 한 200억인데 이 정도를 이제 매각했다는 부분이 보도가 되게 나왔고요. 이 US 뱅크 같은 경우에는 미네소타주의 미니애폴리스에 본부를 둔 미국 최대 규모의 지방은행입니다. US 뱅크라는 브랜드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버크셔는 그동안 US 뱅코프의 지분 약 10%를 보유한 최대 주주였는데요. 이 버크셔가 이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은 버크셔는 11일과 12일에 최근 주식을 좀 매각했습니다. 매각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시장에서는 버핏이 은행주를 이 US 뱅코프의 주식을 판 것도 있지만
한마디로 이제 은행주를 팔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지금 그 평가가 계속 분분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연례 주주 통해를 통해서 델타항공 같은 항공주를 모두 손절했다고 밝히면서 항공주의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US뱅코프의 주식을 팔면서 미국 은행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도 좀 안 좋게 좀 가고 있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4대 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엘스파고의 그 최대 주주도 지금 버크셔인데 이런 그 은행주들의 어떤 좀 그 매각에 대한 그런 부분도 시장에서 얘기가 좀 조금씩 나와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버핏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경제가 어떤 장기간 성장할 것이라는 데 좀 베팅해 왔었는데 특히 그 혜택을 많이 입은 은행주를 그 전에는 많이 선호해 왔습니다. 하지만 역시 뭐 코로나 사태로 투자 종목에 어떤 재검토를 강요당하고 있는 이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그 포트의 좀 재조정이 이제 필요한 시기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우선 은행주에 대해 주목할 만한 발언을 최근에 버핏은 내놓지 않았지만 이 항공주처럼 투자 판단이 완전히 매각적으로 바뀔 경우에 주가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좀 나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은행주의 최근 하락폭은 다른 섹터에 비해서 큰 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우선 그 웰스파고가 최근에 6.3%가 떨어지는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이 금융주가 다른 산업들에 비해서 하락폭이 계속 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대만의 경기는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경 어디에 있습니까? 네, 우선 지금 현재 대만 같은 경우에 LED 업체 에피스타죠. 그리고 반도체 관련 회사인 신치안 테크놀로지 여러 가지 이 IT와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투자에 대한 부분 늘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이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좀 위축된 상황에서 다른 행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역시 뭐 5G 그리고 웨어러블, 디스플레이 수요 등에 대비하면서 이런 투자를 한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사실 뭐 대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여러모로 유사한 나라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전체 GDP의 65%를 수출이 차지할 정도로 수출 의존도가 높고 제1 수출국도 중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산업구도 역시 TSMC, 그리고 폭스콘 같은 이 정보기술 제조업 분야에 좀 집중돼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들과 좀 경쟁 구도를 지금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지금 대만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내에 있는 자국 기업들을 복귀시키기 위해서 해외 자산을 팔아서 자국으로 들여오는 기업에 좀 세금을 좀 의뢰해주고 있고요. 이들이 좀 저금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같은 이 적극적인 정책을 좀 펼쳐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정책은 효과를 좀 발휘하면서 지난 8일 대만 공화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이들 정책을 통해 확보한 투자액은 총 1조 대만 달러, 우리나라 돈 41조 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제 1분기 GDP는 전 세계 대부분 나라가 마이너스 성장 가운데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4%까지 증가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민간 소비가 급격하게 좀 위축됐지만 이 원격 근무와 자택근무 등으로 이 반도체 같은 전자부품 수출은 좀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여기에 투자 역시 견고하게 이루어지면서 경제 성장률의 0.7%까지도 좀 기여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는 1차 벤더 역할하는 대기업들이 대만으로 이전하거나 공장 확대했는데 이후에 어떤 2차, 3차 밴드는 중소기업들이 서서히 대만으로 지금 돌아오기 시작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본격화하면서 이 대만의 어떤 리쇼어링 정책에 더 박차를 가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오히려 중국산 제품 가격이 오르면서 그 자리를 대만 제품들이 차지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우선 2019년 상반기 동안 대만의 추가 대미 수출액은 42억 달러가 증가하면서 주요 대미 수출국 중 가장 증가폭이 컸고요. 이후에도 대미 수출액 증가세는 이어지면서 작년 11월에는 월간 기준으로 세 번째로 높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상반기에 추가 대미 수출액이 10억 달러를 소폭 웃으며 6위에 그친 반면에 대만 같은 경우와 비교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좀 대만 정부가 이 코로나19 초기 방역에 성공하면서 대만으로 회귀한 기업들은 오히려 안정적으로 생산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대만 같은 경우 인구가 2,400만 명 정도 되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코로나19 감염자가 440명, 누적 사망자는 7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코로나19를 잘 통제하고 있는 국가로 좀 꼽혀지고 있고요. 우선 대만의 이익과 다른 국가 이익을 같이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무튼 대만 쪽에서는 이번에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부분은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성우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 예보 김단비입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동해안은 대체로 흐린 하늘을 보이고 있고요. 그 밖에 전국은 흐리고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과 지리산 부근에는 최고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남해안으로도 최고 120mm 이상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그 밖에 남부지방에는 최고 80mm, 중부지방에는 최고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는 전라도와 제주도부터 저녁에 그치기 시작해서 충청도는 밤에 그치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현재 제주 산지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 낮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 20도, 대구 19도에 머물며 한낮에도 서늘하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서 다가와 남부지방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으며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인천 19도, 춘천 16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아침에 비해 크게 오르지 못하며 서늘하겠습니다. 동해안 강릉의 아침 기온 20도를 보이고 있고요. 비가 내리며 낮 기온은 이보다 낮은 1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 광주 19도, 제주 20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광주 20도, 제주 25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으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계속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